외적이 부산에 상륙하기 1년여 전 전라 좌수영에 내려온 이순신은 눈앞에 드러난 군영의 초라한 형상에 허술하기만 한 방비를 정리하고 떨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군령을 엄회하면서 흐트러진 군사들의 군기를 다잡아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령을 받들지 않거나 보고 의무에 태만한 자, 군량과 보고품에 대한 부정행위들에는 중히 장형을 집행해 징벌하고 그 죄가 특히 클 때에는 차명에 효시하였으며 군령을 이탈하는 군사들은 참수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뚜렷한 저항 없이 속수무책으로 외적의 북상에 당하게만 했던 것은 단지 왜군이 보유한 조총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조총이 우세한 무기이긴 했지만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단점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평원에서 다단계로 발사되는 조총에 맞선다는 것은 극단의 전투 형태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부하 장수들이 산악지형을 이용해 왜군의 허리를 꺾자고 한 논의를 신립이 무시해 오히려 왜군에게 역공당해 패전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순간이기만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해전이 한산대첩, 특히 육지에서 공성전으로 벌어진 행주대첩과 진주대첩은 왜군이 10배 이상의 병력 우세에도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투에 있어 지휘관 한 사람의 상황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공격 의지만이 지휘관이 갖춰야 하는 덕목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약점을 먼저 살펴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무모하게 상대를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해를 입기 쉽다는 행동 방침과 전투에 임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필사즉생, 필생직사 의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노량이 해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순신의 확고한 신념이기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왜적이 부산에 상륙해 충주에서 신립에게 승리하고 파죽지세로 도성인 서울을 향하고 있는 전쟁의 전개 상황을 여러 방향으로 수집하여 파악하고 있었고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달린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라 좌수행에는 평시 전선과 병선, 4호선 등 크고 작은 배를 모두 쓸어 모아도 60척 내일 뿐인 상태였습니다. 왜군이 더욱 도성 가까이에 접근하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성을 버리고 피신할 것을 말했던 선조입니다.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고 15일째 되는 날, 이원익을 징병 채찰사에 임명한 선조가 말합니다. 채찰사는 왕명을 받아 지방에 가서 군무를 총괄하던 직책인데요. 경이 일찍이 안주를 다스릴 때 관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지금까지도 경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경이 평안도로가 연장자들을 잘 설득해 그곳 인심을 수습하도록 하라. 적병이 깊숙이 침입해 남쪽 여러 고을이 연이어 왜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으니 만약 도성 가까이에 이르면 즉시 관서로 옮겨야 할 것이고 경은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가야 한다. 안조는 평안북도에 있던 병영입니다. 이운익은 율곡 이이가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있을 때 그 밑에 직책인 황해도 도사가 되어 일처리가 분명해 이이는 물론 도민들의 인망을 크게 얻은 바 있습니다. 선조가 황해도로 피신할 공의를 하고 그에 앞서 이원익을 보내 그 준비할 것을 명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외란 전에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후에는 유성룡이 파직당한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징병 채찰사 최응원에게 말합니다. 경이 해서지역의 풍속을 잘 살폈기에 그곳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을 그리워한다고 한다. 지금은 민심이 이반하여 윗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의리가 사라졌으니 경은 황해도로가 민심을 잘 다독여 그 마음을 결집하고 군병을 모아 혹시라도 이반함 없이 나를 맞이하도록 하라. 25년간 옥자에 앉아 임금 행사를 해왔던 처지에 전란을 당해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행색을 드러내고 있던 것인데요. 우부승지 신자비 아래입니다.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자를 세우지 않고서는 가라앉힐 수 없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큰 뜻을 일찍이 정하시어 사직의 안정을 이루소서. 선조는 그 말에 옳다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란이 발생해 위태로움을 더 크게 느끼고는 선조 또한 그 일을 이미 생각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오직 나라를 위한 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요동으로의 망명까지를 생각한 선조가
그런 때를 대비하고자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이때까지 왕비 소생에 적자가 없던 39세 된 선조에게는 모두 후궁이 낳은 아들뿐이었고 세자를 책봉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왔던 터였습니다. 적자가 태어나길 기다리기도 했겠지만 그나마 있던 후궁 소생의 아들 중 특히 임혜군, 정훈군, 순하군 등이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 죽이기를 눈하나 껌뻑이지 않으며 일삼고 남의 재물을 탈취하고 나라 안을 마치 자신들의 이웅장처럼 휘젓고 다녀도 그런 아들들을 감싸기만 급급해하던 선조였으니 그런 아비의 눈에도 딱히 뒤를 잇게 할 만한 제목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일입니다. 우구승지 신잡의 거듭된 요청에 대신들을 불러들이려 한 선조가 말합니다. 내가 평복 차림으로 대신을 맞이할 수는 없다. 예에 어긋나니 내전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후에 인견하겠다. 하고는 돌아서 들어가는 선조의 옷자락을 잡으며 신잡이 말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소소한 것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승지가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까지 어렵게 말이 이루어진 김에 이를 매듭 짓겠다는 뜻인데요. 대신들을 마주한 선조가 말합니다.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우니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다. 경들은 누구를 생각하는가? 이러한 일은 신하가 감히 나설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전하 스스로 결단하실 일입니다. 이런 순간에 잘못 내뱉는 한마디는 훗날 목숨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일이 될 텐데 이러기를 두세 번 되풀이하다 선조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광해군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나는 그를 세자로 삼았으면 하는데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종사와 백성의 복입니다. 광해군의 나이 17세 일대입니다. 도성을 떠날 뜻을 확고히 하자 종친 수십 명이 몰려와 통곡하며 만류하니 선조가 말합니다. 당연히 경들과 더불어 도성을 비우지 않고 목숨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을 말해 종친들을 물러가게 한 선조는 윤두수에게 자신을 호위할 것을 명하고 김기현과 윤탁연에게는 각각 아들 임혜군과 순하군을 보좌하게 하여 함경북도로 향하게 합니다. 이미 공안의 위기조차 무너져 조짐을 알아차린 대구를 지키던 무관들도 모두 흩어져 달아나고 국문은 잠그지도 않았으며 시각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북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 모두가 야반 도주에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인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7일째가 되는 1592년 4월 30일 새벽 선조와 세자 광해군은 말을 타고 왕비 의인왕후와 선조의 후궁들은 뚜껑 있는 가마를 탔는데 밤새 내리던 비가 더욱 거세져 홍제원에 이르러 숙이 이어 후궁은 말로 바꿔 탑니다. 홍제원은 서울 홍제동에 있던 여관으로 중국의 사신이 성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묵던 곳입니다. 왕과 왕비의 시중을 두는 궁인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빗속을 걸어 따랐고 호종하는 종친과 문무관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백제간의 일이라서야 겨우 점심을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어렵게 준비했어도 세자의 것을 미미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끼니는 말할 것이 없을 일이었습니다. 초라하기만 한 행색이 그만큼 급박하게 도성을 떠났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저녁이 되어 임진강에다 배에 오른 선조는 뒤를 따르는 신료들을 보고 엎드려 오랫동안 통곡하니 좌우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임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늘에 어둠이 깔려 칠흑같이 컴컴한데도 앞을 밝히는 등불 하나 없었는데요. 강을 건너온 선조는 배를 가라앉히고 가까이 있는 건너편 강가의 인가를 모두 헐어 없앨 것을 명합니다. 혹시나 왜적들이 그곳 인가의 나무들을 이용해 뗏목으로 만들 것을 염려한 것인데 두려움에 쫓겨 서둘러 내린 명에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을 넘었고 다행히 강을 건넌 사람들은 끼니도 그런 채 인근 민가에 흩어져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선조의 일행은 다음날 5월 1일 저녁이 되어서 개성에 도착했는데요. 서울은 이미 왜적이 수중에 떨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선조가 떠난 경성에 남아 군무를 통괄하는 임무를 맡은 도원수 김명훈과 부원수 신갑 그리고 그러한 군무가 이상 없이 수행되는가를 감찰하는 직책의 도검찰사 이영훈 등이 모두 적에 근접하며 경성을 비우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해 적군은 조선의 군사 한 사람도 보지 못한 채 활짝 열려있는 도성의 동쪽 정문인
흥인문을 통해 궁안에 들어와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던 경내에서 활개치며 비웃음 가득한 조롱을 선조가 급히 피신하고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한껏 날립니다. 하루를 개성에 머문 선조는 주변의 만류에도 또다시 재촉해 어둑해진 밤길을 따라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5월 7일 평양에 도착한 선조가 명합니다. 밥상에 오르는 음식은 질 좋은 신선한 것으로 하고 양도 풍족하게 하라. 세자 이하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라. 임금의 명예에 이날부터 선조의 후궁인 정빈홍씨, 정빈민씨, 수기 김씨, 수경 김씨 및 후궁의 아들인 신성군과 정원군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는 각각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차려 바치고 이들의 시중을 두는 시녀나 나인들에게는 하루에 2끼씩만을 지급합니다. 전란에 휩쓸려 가진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편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생과 사를 같이 하겠다고 나서도 부족한 판국이었는데 그들의 배는 골리더라도 자신들의 배는 채워야겠던 심산이었는데요. 연산군의 폭정, 인종과 명종 때 외척 세력의 준동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은 선조대에 들어 더욱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붕당 정치와 전국 팔도에 그 마수가 닿지 않는 것이 없었던 선조 아들들의 악행과 재물탈취 그리고 토지 침탈로 민심은 등은 돌린 지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선조가 개성을 떠나 평양의 턱 앞에 다다르던 5월 6일 서울인 경성에 무혈 입성한 포병 이지의 외적이 임진강을 도하해 북진할 계책을 꾸리고 있을 때 경계 지역을 이웃하고 있는 경상 우수사 원균의 지원 요청을 받아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등 총 85척을 이끌고 당포 앞바다에서 원균과 합류합니다. 2층 구조의 판옥선은 주력 전선으로 아래층에는 노젓는 격군이 상갑판에는 포와 전투원이 배치되어 100여 명가량이 탑승했고 협선은 판옥선을 보조했으며 포작선은 물고기나 해물을 잡던 배입니다. 경상 우수사인 원경이 지휘하던 병선은 거의 소멸해 이날 판옥선 4척과 협선 2척이 전부였는데요. 이순신보다 5년 먼저 세상에 태어난 원균은 1567년 선조 즉위년에 식년시 묵과의 을가로 굿제에 9년 먼저 관직에 진출합니다. 따라서 이순신에 앞서 함경대의 조선만호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또 이순신에 바로 앞서 전라 자수사에 임명되었지만 이전 관직에서의 직책 수행 능력을 문제 삼은 사관원이 그 임명을 바꿀 것을 청하였고 선조가 그 청을 받아들여 이순신을 전라 자수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원교는 그 후에 공적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3개월 전인 1592년 1월에 다시 경상 우수사에 제수됩니다. 외적이 침입하자 미리 겁먹은 경상 자수사 박홍은 화살 한 발 제대로 날리지 않고 수용을 벌인 채 멀리 달아났고 경상 우수사 원견 또한 외적의 규모에 기선을 제압당해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근거지인 우수용을 스스로 불태우고 그나마 있던 전선마저 침몰시키면서 이곳저곳 우거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라 자수사 이순신에게 지원 요청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계 지역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순신은 원견의 요청을 조정의 명을 바꿔서야 함대를 이동해 원견과 합류하였고 5월 7일 경상남도 거제 옥포 해안에 상륙해 노략질에 몰두하고 있던 외선 30여 척을 공격해 그중 26척을 수정하는 해전에서의 첫 승리를 기록하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또 이날 오후에는 하포에서 외선 5척을 조우해 또한 침몰시켰는데요. 하포는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시에 속한 포구로 바다가 육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만해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에도 해전은 계속됩니다. 적진포 앞바다에서 또다시 외선 11척을 수장해 먼저 희생당한 백성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물로 바치는데 이순신은 해전에서의 이와 같은 전공으로 정상품에서 종이품으로 벼슬의 풍계를 올리게 됩니다. 다음날 큰 전투를 계획했지만 여러 장수가 도착하지 않아 무산되는데요. 이때가 되어서야 선조가 경성을 비우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모두는 통곡하고 일부는 전의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순신과 원균은 다음을 기약하고 일단 각각 본영으로 돌아갑니다.